이집트에서 최대의 미스테리대 피라미드 그레이트 피러미드의 건축 방법 및 밝혀진 오류. 무게요. 기제의 3대 피라미드는 태고왕국 사왕조 때의 쿠푸왕은 기원전 2590년경부터 2567년경까지 왕과 후대 이왕이 차례로 건설한 피러미드로서의 피러미드 단지 내에는 방영호수, 6기의 소형 피러미드, 예배 신전, 무수의 마스타바, 스핑크스, 호반 신전 등 화려하고 장엄한 영묘실입니다. 그중 쿠푸왕의 대피라미드의 세계 7대 불가사의 및 세계 5대 건축 1. 그레이트 피러미드 2. 파선한 신전 3. 스트리트 소피어 대사원 4. 스트리트 페트러스 대성당 5. 타지 머할 능묘 중의 하나입니다. 최적의 위치를 결정한 후 피라미드를 건설하는 첫 번째 단계는 승무원을 조직하고 자원을 할당하는 것이었고, 이것이 이집트의 두 번째로 강력한 사람인 고관의 임무였습니다. 쿠푸의 고관은 그의 조카인 헤미오누였으며 대피라미드의 설계와 건축에 공로가 있었습니다. 헤미오누의 아버지인 네헤르마트는 스네프르의 피라미드 건축 프로젝트에서 고관이었으며 이러한 경험을 통해 건축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대지는 천연 석회암반이었고 그레이트 피러미드는 원래 높이가 146.6m였고 3,800년 이상 동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간이 만든 구조물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매끄러운 흰색 석회암 케이스의 대부분이 제거되어 피라미드의 높이가 현재 138.5m로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쿠푸왕의 피라미드는 건설되고 나서 13세기에 들어가기까지 세계 기록을 3,800년 만에 경신한 것은 영국의 링컨 대성당, 높이 약 160m였습니다. 그 후 세계 기록의 갱신은 가속해 21세기의 지금 세계 제1은 두바이의 버즈 헤리파, 높이 약 830m. 인류의 지혜는 한때 파라오가 꿈꿔왔던 천공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볼 수 있는 것은 기본 핵심 구조로서 바닥은 약 230.3m 정사각형으로 측정, 230mx 230m은 52,900이 약 16영평 되었으며 내부 언덕을 포함하여 약 260만 3의 부피입니다. 기울기 각도 51도 52분의 정사각추로 방향은 각 변이 정동, 서, 남, 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규모로 인해 피라미드 건설은 조직과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파라오 쿠푸의 대피라미드를 건설하려면 무게가 2톤에서 60톤의 200만 개 이상의 석괴를 축구장 2개를 덮고 하늘까지 480피트 높이로 완벽한 피라미드 모양으로 솟아오르는 구조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 건설에는 엄청난 수의 노동자가 참여했고 결과적으로 음식, 피난처, 조직과 관련된 복잡한 물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수백만 개의 무거운 돌덩이를 채석하여 높은 높이로 올려야 할 뿐만 아니라 원하는 모양을 만들기 위해 정밀하게 결합해야 했습니다. 이대 피라미드가 어떻게 건설되었는지 이해하려는 사람에게 문제를 제시하는 것은 바로 원하는 모양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입니다. 현대 이론으로는 피라미드를 기초에 만들어지고 구조가 커짐에 따라 더 높아지는 경사로의 개념으로 계속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여전히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경사로 이론은 일단 기초가 견고해지면 이러한 경사로는 구조물이 건설될 때 구조물 주위로 쉽게 올라갈 수 있었으며 수많은 돌을 정확한 순서로 운반하고 배치하는 수단을 제공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한 경사로를 풍부하게 만들기 위한 이집트는 목재 부족 문제 외에도 각도 작업자는 돌을 위로 올려야 했고 크레인 없이는 무거운 석재 벽돌과 화강암 석판을 제자리로 옮길 수 없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경사로 이론이 완전히 실행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물리학 중 하나입니다. 경사 각도가 가파를수록 물체를 해당 경사 위로 이동하는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남성, 예를 들어 10명 정도가 2톤의 짐을 경사로 위로 끌기 위해서는 그 각도가 약 8%를 넘을 수 없습니다. 기하학에 따르면 480피트 높이에 도달하려면
8% 상승한 경사면이 끝점에서 거의 1마일 떨어진 곳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기대 피라미드만큼 높이 솟아오른 1마일 길이의 경사로를 건설하려면 피라미드 자체에 필요한 만큼의 자재가 필요할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작업자는 20년의 기간 내에 2개의 피라미드를 건설해야 했을 것입니다. 경사로 이론의 변형은 경사로가 피라미드 내부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프랑스진 페에르 호우딘에 의해 제안되었습니다. 하우딘은 건설 초기 단계에서는 경사로가 외부에서 사용되었을 수 있지만 피라미드가 커짐에 따라 내부 작업이 수행되었다고 믿습니다. 채석된 돌은 입구를 통해 가져와 경사로를 올라 해당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하우딘은 이것이 피라미드 내부에서 발견되는 샤프트를 설명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이론은 돌의 무게나 돌을 피라미드 내부의 각도 위로 이동하여 위치에 맞추는데 필요한 경사로의 작업자 수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크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높이 146m, 바닥 폭이 230m였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평균 무게가 2톤 과사분 지삼톤인 돌덩이 300영개가 포함된 것으로 추정하며 일부 무게는 최대 16톤에 달합니다. 쿠프는 투린 로얄 캐논이라는 파피러스에 의하면 23년을 통치했습니다. 이는 그의 통치 기간 동안 매년 100영개의 석괴 즉 매일 약 285개 석괴를 채석하고 운송하고 옷을 입히고 제자리에 설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조는 설계상 거의 결함이 없었습니다. 측면은 정확히 기본 지점을 향하고 있으며 정확히 90도 각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한 노동자들은 해당 프로젝트를 위해 국가가 고용한 숙련된 노동자와 비숙련 노동자였습니다. 이 노동자들은 빚을 갚거나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 자원봉사하거나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노예 제도는 고대 이집트에서 시행된 제도였지만 기념물을 만드는데 히브리어든 다른 노예든 노예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평평한 곳에서도 건설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고 운반하기는 어려운 기술. 그것을 어떻게 그 높이까지. 고대 이집트인의 지혜에 다시 한번 경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가설입니다만이라는 전치로 피라미드의 건축 방법, 그 중에서도 최대의 수수께끼인 돌의 운반과 쌓아 올리는 열쇠는 흙으로 생긴 경사로에 있다고 합니다. 아스완에 있는 채석장에서 노동자가 화강암 석재를 기울여서 통나무에 얹히고 있고 석재의 밑은 언덕길까지 이끌어 떨어뜨릴 수 있도록 합니다. 경사로 끝에서 석재는 나무 썰매에 실립니다. 롤러, 경사진 언덕길, 썰매를 이용하여 15t 이상인 석재를 채석장으로부터 수백 미터 떨어진 나일강 변에 배까지 끌고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대 피라미드 구조물은 원래 석회암 안반 위에 계획하였으며 나일강 물을 끌어들여 수로를 그림과 같이 만들고 수로에서의 물 높이로 건축의 수평을 맞추는 기준틀로 세웠습니다. 평면은 직각이 피타고라스 정의가 나오기 200년 전 이집트인들은 3대 4대 5의 수치로 직각을 만들고 그를 기준하여 600만 톤에 달하는 약 230만 개의 대형 석괴로 건설하였습니다. 수평을 맞추기 위해 서로 연결된 수로가 이용되었습니다. 끝을 수면에 댄 길이가 같은 2개의 막대 사이에 끈을 매어 당겼습니다. 모래가 아니라 흙으로 만들어진 경사로라는 점에 주목해주세요. 모래라면 거석은 가라앉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는 많은 수수께끼가 있습니다만 최대의 미스터리라고 말해지는 것은 피라미드의 건축 방법과 미라에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기술은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인 위대한 왕의 내세에 관한 정보, 현대의 국가 기밀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우측 설명도 위로 향하는 언덕길은 피라미드를 이룬 4개의 연을 따라 계단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3개는 올라가는 길, 1개는 내려가는 길입니다. 언덕길은 모두 피라미드의 4 모퉁이에서 시작되어 바깥쪽 화살표는 건설 중인 꼭대기까지 달합니다. 매년 2달 동안 나일강 물이 이집트의 농경지를 덮고
사실상 전체 인력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이 건설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시기에 파라오는 이를 위한 음식을 제공하고 그가 이 세상에서 그랬던 것처럼 사후 세계에서도 호의적인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매년 2달 동안 전국에서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모여 나머지 기간 동안 정규 직원이 채석한 블록을 운반했습니다. 감독자들은 움직이는 토사 위로 무거운 물체를 옮기는데 바퀴 달린 차량보다 더 적합한 장치인 썰매에 실려 돌을 운반하기 위해 사람들을 팀으로 조직했습니다. 물로 윤활된 둑길은 오르막길을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석괴를 제자리에 고정하는 데 모르타르는 사용되지 않았으며 이 우뚝 솥은 구조물이 4여 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 정확하게 딱 들어맞았습니다. 해마다 범람하는 나일강의 범람은 강변의 농경지 전체에 걸쳐 강바닥의 비옥한 토양을 퇴적시켰다는 점에서 이집트인들의 생계에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홍수 기간 동안 그 땅에 농사를 짓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정부는 그들의 위대한 기념물에 대한 노동을 통해 농부들에게 일을 제공했습니다. 이들은 돌을 옮기고 오벨리스크를 세우고 사원을 짓고 오늘날에도 사람들을 계속 매료시키고 영감을 주는 피라미드를 만드는 등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작업을 수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집트인의 위대한 문화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러한 구조가 민족성 때문에 자신의 처지에 놓이게 된 열악한 대우를 받은 노예들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계속 주장하는 것은 그들의 노력과 기억에 대한 해악입니다. 성경의 출애굽기는 가나안 땅에 사는 한 집단의 사람들을 다른 집단과 구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문화 신화이므로 역사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노력은 신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로서 가장 훌륭한 무덤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는 왕을 위한 웅장한 무덤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대 피라미드의 원래 목적에 관한 이론은 공상적인 것부터 터무니없는 것까지 다양하며 다른 곳에서도 조사될 수 있지만 기념물을 생산한 문화에서는 그것을 왕의 영원한 집인 무덤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이집트 전역에서 발굴된 무덤은 투탕카멘의 가장 소박한 것부터 풍부한 예까지 기타 물리적 증거와 함께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고대 이집트인의 믿음과 이 신세계에서의 영혼의 복지에 대한 관심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부장품은 항상 고인의 무덤뿐만 아니라 더 부유한 무덤, 벽에 새겨진 비문 및 그림에 배치되었습니다. 대 피라미드는 이 무덤 중 가장 웅장한 형태입니다. 대 피라미드를 무덤으로 반대하는 주장은 내부에서 미이라나 부장품이 발견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인용합니다. 이는 고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무덤 도굴의 수많은 증거를 의도적으로 무시합니다. 19세기 이후에 이집트 학자들은 대피라미드가 고대에 약탈당했다는 사실을 인식했으며 아마도 신왕국 시대 기원전 1570년부터 기원전 1069년경에 기자 묘지가 현재 더 벨리로 알려진 지역으로 대체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기자가 잊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람세스 대왕 기원전 1279년부터 1213년 BC까지 같은 신왕국 파라오가 이 장소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라메시스 2세는 명예의 표시로 스핑크스 앞 기자의 작은 사원을 세웠으며 이 유적지를 보존하는데 헌신한 사람은 라메시스 2세의 넷째 아들인 카하에메세트이었습니다. 카하에메세트는 이집트를 통치한 적이 없지만 과거의 기념물을 복원하려는 노력이 잘 기록된 왕세자였습니다. 실제로 그는 고대 기념물의 복원, 보존 및 기록 작업, 특히 기자기저에서의 작업으로 세계 최초의 이집트 학자로 간주됩니다. 오시리스 샤프트와 현장 주변의 다른 지역에서 수행된 작업은 제3중간기 제26왕조 기원전 1069년에서 525년까지와 후기 기원전 525년부터 332년에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기자는 이집트 역사 전반에 걸쳐 활발하게 활동하는 장소였지만 고대 왕국 시대만큼 항상 주목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원전 5세기에 쓴 헤로도토스는 대피라미드가 약탈당했고 오늘날 이 유적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만들어진 소위 강도 터널을 통해 들어간다고 보고했습니다.
820년 칼리프 알 마문이 피라미드 내부에 보관된 모든 보물을 되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칼리프 전후의 무덤 도굴꾼들도 19세기 발굴 이전에 피라미드를 방문했습니다. 쿠프 시대의 피라미드에 보관되어 있던 보물이 무엇이든 고대 왕국 이후에는 언제든지 제거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고원을 기념물의 일부 고립된 전초기지로 이해하는 것은 그 기념물이 건설되었을 때 기자가 실제로 어땠는지와 일치하지 않는 이론을 조장합니다. 고원 아래 신비한 터널을 암시하는 이론은 오시리스 샤프트에 관한 추측을 포함하여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와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지하방 단지는 오시리스 신을 기리기 위해 파졌을 가능성이 높으며 원래 쿠프 왕이 잠들었던 곳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헤로도토스는 물로 둘러싸여 있다고 알려진 쿠프의 매장실에 대해 글을 쓰면서 오시리스 수갱 최근에 하와스가 붙인 이름은 아니지만을 언급합니다. 수갱과 방의 발굴을 통해 고왕국부터 중기 3기까지의 유물이 회수되었지만 고원 아래로 뻗어나가는 터널은 없습니다. 죽은 자의 군주인 오시리스는 확실히 기자에서 영예를 얻었을 것이며 그를 사후 세계의 통치자로 인정하는 지하방은 이집트 역사를 통틀어 드물지 않았습니다. 북쪽 벽으로 나가는 하강통로 기자의 대피라미드와 그곳에 있는 다른 작은 피라미드, 사원, 기념물 및 무덤은 이집트 역사 전반에 걸쳐 계속해서 존경을 받았지만 이 유적지는 로마의 점령과 기원전 30년 이집트의 합병 이후 쇠퇴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와 그 나라가 제공하는 풍부한 농작물에 에너지를 집중하여 표현대로 이집트를 로마의 빵 바구니로 만들었습니다. 이 유적지는 1798년부터 1801년 나폴레옹의 이집트 캠페인이 진행되는 동안 고대 이집트 문화와 기념물을 기록하기 위해 학자 및 과학자 팀을 데려오기 전까지는 다소 무시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의 나폴레옹의 작업은 다른 사람들을 이 나라로 끌어들였고 그 결과 또 다른 사람들이 이집트를 방문하고 관찰하고 발굴을 수행하도록 영감을 받았습니다. 19세기에 걸쳐 고대 이집트는 점점 더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 대상이 되었습니다. 전문 및 아마추어 고고학자들이 자신의 목적이나 과학 및 지식의 이익을 위해 고대 문화를 이용하거나 탐구하기 위해 이 나라에 내려왔습니다. 고대 피라미드는 영국의 고고학자 윌리엄 매튜 플린더스 패트리경에 의해 최초로 전문적으로 완전히 발굴되었으며 그의 기념비 작업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다른 사람들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플린더스 패트리는 분명히 대피라미드의 모든 미묘한 차이를 탐구하는 데 관심이 있었지만 기념물 자체를 희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발굴 작업은 그가 조사하고 있던 작품의 역사적 진정성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수행되었습니다. 이것이 현대에서는 상식적인 접근 방식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전문 고고학자이자 아마추어 고고학자인 플린더스 패트리 이전의 많은 유럽 탐험가들은 고대 보물을 발굴하고 유물을 후원자에게 다시 가져오려는 목표를 추구하면서 보존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플린더스 패트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준수되고 있는 이집트의 고대 기념물에 관한 프로토콜을 확립했습니다. 그의 비전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오늘날 사람들이 여전히 기자의 대피라미드로 알려진 기념물을 존경하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노력 덕분입니다. 인용 인사이클로피디어 감사합니다.